다음으로는 그러면 기계론으로 가보겠습니다. Mechanical Theory. 자, 요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기계를 닮은 도시거든요. 최근에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까? 뭐 스마트 시티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를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자라고 그러면은 도시를 하나의 네트워크 컴퓨터화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도시의 각 부분이 각 컴퓨터이면서 IP 번호가 부여가 되면서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도시 전체가 그런 어떤 하나의 컴퓨터 정보망이 되는 뭐 그런 개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계론이라는 것들은 당연히 현대 사회에 굉장히 영향이 크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도시를 하나의 기계체 그리고 기능체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르 꼬르비제의 선언이 생각나죠. 르 꼬르비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도시를 사람들이 살기 위한 사람들의 생활을 위한 기계다라고 정의를 했고 굉장히 기계론적으로 도시를 이제 계획하는 것을 내세웠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도시라는 것들은 사람들의 휴먼 니스,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어떤 일종의 실용적인 기계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기계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뭐 차가운 로봇이라든가 뭐 쇳덩어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갖고 활용하는 모든 기구가 기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작게는 볼펜에서부터요. 크게는 뭐 자동차라든가 또는 하나의 어떤 거대한 설비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 전체를 하나의 뭐 실용적인 기계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사실 큰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들죠. 자, 그럼 기계다, 도시가 기계다라고 그랬을 때 기계로서의 도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요? 대체 기계란 게 뭔가요? 기계란 것들은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분리되고 분해되는 각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전체가 통이고 나눌 수가 없다? 그럼 그건 기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것도 우리가 유기체, 생물체라고 부릅니다. 기계의 특징은 뭐예요? 부분이 분절되고 나뉠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눴다고 했을 때 기계가 돌아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기계가 죽거나 아니면 소멸되진 않는다. 그런 것들이 기계의 특성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계라는 건 뭐냐? 각 부품으로 나뉘고요. 각 부품들은 clearly defined. 하나하나가 분명히 구분된다. 어떤 쓰임새, 어떤 규격인지가 분명히 구분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립되고 분해되고 때로는 대체되고 그렇잖아요. 부품이 낡으면 그 부품을 떼어버리고 다른 생생한 부품을 가져와서 끼워 넣으면 기계가 잘 돌아갑니다. 오히려 업그레이드 되기도 하죠. 그게 기계예요.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결국 분해할 수 있다. 그리고 대체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계의 특징이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도시는 그렇게 분해되고 그리고 다시 조립하고 때로는 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도시가 완벽한 기계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도시 역시도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종합부 컴포넌트다. 뭘로? 특별한 기능을 가진 그리고 조립되고 분해된 어떤 한 부품으로 구성되는 그런 기계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도시가 기계라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도시, 기계로서의 도시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가장 중요한 골은 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각각의 주어진 기능에 따라서 잘 작동하는 것. 자, 기계에 주어진 한 부품이 자기가 원하는 그 부품, 뭐 회전이면 회전, 가열이면 가열, 거기에 대한 기능만 적절하게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거지. 별도의 기능을 가지는 법이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 부품은 분명히 하나의 역할만을 가져요. 그리고 그 역할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기계라는 것들이에요. 도시도 과연 그러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런 기계론으로서의 도시론은 과연 어떤 부분에 적용됐으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시계획,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에서 이런 기계론적인 관점들이 많이 도입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시라는 기계의 효율성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일단은 잘 분배하고 소통시키는 것,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할 수 있죠. Distribution of land and resource. 토지와 모든 이용되는 자원, 에너지 뭐 등등을 가장 잘 효율적으로 분산 배분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도시의 각 부분에 가장 높은 그리고 효율적인 접근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그게 바로 도시의 효율성이다.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최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도시를 기계로 만드는 게 좋겠어. 기계처럼 도시를 계획하는 게 좋겠어. 라는 규범적 이론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기계다라는 것들도 과학적인 접근이 아니라 일종의 규범론이라는 거예요. 규범. 도시는 기계처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도시가 가장 효율적으로 잘 작동해라고 믿는 일종의 규범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규범적인 이론은 그럼 언제 탄생했을까? 산업혁명 이후에? 근대 과학혁명 이후에? 아닙니다. 사실 이 기계론으로서의 도시는 예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더란 얘기죠. BC 14, 15세기에 그리스와 로마의 어떤 여러 가지 식민 도시. 그 당시 그리스와 로마는 전 세계로 이렇게 식민지를 쫙 뻗쳐나갔죠. 그러면서 그들의 군사가 가서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식민 도시를 개척했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식민 도시를 계획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였을까? 거기에다가 그들의 어떤 삶과 문화와 환경을 뭐 잘 어울리는 그런 형태의 도시를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군사 그리고 개척, 정복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 패턴을 만들었을 거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뭡니까? 이것도 기계론적인 접근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식민지 도시 이런 경우에는 효율성, 군사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기계론적인 그런 규범적인 이론을 도입한 도시를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군사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도시의 패턴은 뭐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그리드 아이언 패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드 아이언. 그리드 아이언은 뭡니까? 엄밀한 사각형 패턴. 엄밀한 사각형 패턴은요, 이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째는 굉장히 모든 공간이 균등하게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중심도 없고요, 외곽도 없고요, 모든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공평한 접근성을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도 또 군사 주둔지로서도 굉장히 적절한 어떤 배치 패턴이 되죠. 중심부에 몇 개의 블락을 딱 찍어서 여기에 군사 캠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군사 캠프로부터 사방으로 효과적으로 쉽게 진군할 수가 있죠.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결국 격자형 모형, 격자 모형의 어떤 도시라는 것들이 군사 도시로서 식민 도시로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왔던 식민 도시의 패턴으로부터 이 기계론이라는 규범적인 이론의 근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게 끝이었냐? 그렇지 않죠. 군사적인 효율성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뭐 경제적인 효율성, 정치적인 효율성으로 이렇게 말을 갈아타면서 이 격자형 가로망에 대한 도시 패턴은 계속 발전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미국이 개국하면서 생겼던 1811년의 워싱턴 계획이 되겠어요. 자, 워싱턴 계획은 당시 프랑스의 장군이었던 군인이었던 람빨이라는 사람이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보면 굉장히 엄밀한 그 이전에 나왔던 어떤 도시보다도 굉장히 엄밀한 그리드아이언 패턴, 그러니까 정사각형 격자형 패턴이 쓰이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외에도 뭐 사선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는데 뒤에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고요. 그럼 그때 이 격자형 패턴을 쓰면서 그 이유를 들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뭐에 대해서? 건설 비용 차원에서나 아니면 접근성 차원에서나 심지어는 사람들이 살고는 시민들의 편의성 차원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것들이다. 가장 효율적이면서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균등한 도시입니다. 그렇죠. 격자형으로 잘라놨기 때문에 누구나 사면의 도로를 접하고요. 그 위상, 말하자면 자기의 위치의 어떤 유불리 관계가 어디에나 다 비슷해요. 더 좋고 더 나쁜 데가 잘 없는 것들이 이제 격자형 패턴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그렇지 않지만 이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람빨 같은 경우는 워싱턴 플랜에 엄밀한 격자형 패턴을 도입했고 이것들이 이제 현대 이후, 근현대 이후에 세워진 가장 대표적인 격자형 도시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누가 등장하겠습니까? 당연히 르꼬르비제가 나오게 되죠. 이전 사람 같은 경우는요, 기계적으로 도시를 계획을 했지만 그렇다고 기계론이라는 어떤 개념을 언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르꼬르비제 정도가 되니까 이 사람은 이제 아예 현대 도시는 기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유명한 선언이죠. 물론 이 양반 자체는 프랑스 말로 했겠지만 영어로 이런 선언이 남아있죠. The city as a machine for living in.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한 기계이다. 기계는 기계다. 다만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한 기계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한 도시론, 현대 도시론에 대한 관점을 펼쳐나가죠. 중세 이전에 구불구불한 유럽의 도시와는 구별되는 현대 도시의 특징, 과감하고 직선적인 간접 가로망, 딱딱 균형 잡히게 잘린 격자형 블록 패턴 등등, 그리고 뭐 지하로도 내려가는 이렇게 층층이 지하를 분리하는 어떤 기계적인 교통 패턴, 이런 것들이 르꼬르비제의 현대 도시상의 대표적인 이제 요건들인데요.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그러면은 machine for living이다. 사람들이 들어가 살기 위한 기계다라고 이제 요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오늘날까지도 현대 도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들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실제 사례 그림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그리스의 밀레투스 같은 도시가 이런 기계론적인 그런 규범적 이론이 쓰인 대표적인 식민 도시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흔적이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죠. 자, 밀레투스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원전 몇 세기인가요? 한 4세기, 5세기 이 정도 될 텐데 그때 그리스가 어떤 여건에 처했습니까?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었죠. 페르시아가 중동 지역을 통일하고 뭐 거의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통일 제국을 건설하게 되면서 유럽 지역으로 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그리스와 페르시아 간의 일대 격전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그때 페르시아는 강고한 통일 제국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그리스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자잘한 도시국가의 연합에 불과했어요. 아테네, 스파르타, 아르카디아 뭐 여러 가지 연합국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독립적인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연합하고 또 온 힘을 다해서 맞서는 그런 형태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지중해 연안의 어떤 동쪽에 요 조그만 반도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밀레투스입니다. 중동과 남유럽의 딱 중간 지역에 있다 보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낮에는 그리스가, 뭐 밤에는 페르시아가 수시로 점령하는 점령자들이 다른 어떤 그런 굉장히 혼란한 도시가 돼요. 자, 이런 도시에다가 그럼 점령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지역의 자연과 산세와 무슨 사회 문화적 환경을 잘 고려한 그런 도시 계획을 할 여유가 도통 없겠죠. 일단은 군사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경영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각형으로 빡빡 잘라. 특별히 이 반도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구불구불한 형태를 하고 있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반듯하게 자르는 격자형 패턴을 했던 것들은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빨리 병영 도시를 만들어서 도시를 건설해서 적에게 대항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기계론적인 패턴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기계론이라는 어떤 관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효율성을 중심을 두는, 효율성을 가장 최우선에 두는 도시계획이었다는 측면에서 기계론적인 그런 규범적 이론이 쓰였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는 격자형 도시의 일종의 어떤 오리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이때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격자형 패턴이 이제 현대로 불쑥 넘어와서 1920년대로 와서 르꼬르비제가 설계한 The Radiant City, 빛나는 도시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빛나는 도시 모양을 딱 보세요. 물론 이 지역은요, 파리 근교라고 실제로는 없는 이상적인 지역이에요. 이 이상적인 지역에다 어떤 식으로 그렸습니까? 아주 정교한 어떤 격자형 가로망, 굉장히 섬세하고 기하학적인 패턴을 가진 이런 가로 체계를 그려놓으면서 하나의 도시를 만들고 있죠. 딱 봐도 뭐 같습니까? 마치 복잡한 뭐 시계와 같은 기계 속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죠. 바로 기계론적인 도시로서의 모형을 르꼬르비제가 제시한 겁니다. 실제로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스위스 정밀공업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시계죠, 시계.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때부터도 눈으로도 보기 어려운 정밀한 부품을 짜 맞춰가지고 기계를 만드는, 뭐 시계를 만들고 그런 정밀공업이 발달해 왔다라는 거예요. 르꼬르비제 아버지가 바로 그 시계 정밀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론적인 도시를 생각하게 된 것들도 무리는 아닐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패턴을 보더라도 정밀 기계 패턴이 생각납니다. 이런 그럼 기계론으로서의 도시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격자형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한 기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 기계는 부품으로 구분된다. 그 다음에 각 부품은 서로 간에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다. 그 부품들은 때로는 분해되고 조립되고 때로는 대체될 수 있다. 딱 그런 관점과 맞아떨어지죠. 예를 들어서 몇 개의 블록 그런 것들이 기능들이 손상되고 뭐 또 다른 어떤 움직임이 나타난다 그럼 그 부분을 싹 도려내고요. 새로운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뭡니까 그게? 이른바 재개발이라는 거예요. 재개발. 도시가 뭉쳐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서로 간에 분해될 수 있는 부품이에요. 그럼 몇 개의 부품이 낡았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새로운 부품으로 넣어도 큰 문제가 없겠죠. 잘 돌아가겠죠. 만약 도시가 기계라면 말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도시가 기계론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런 기계로서 가장 잘 작동하는 형태로서 이런 이상적인 도시폼을 제안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르꼬르비제의 빛나는 도시, 레이디언트 시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를 보면은 이 넓은 평야가 굉장히 엄밀한 직교형 그리드 아이언 패턴으로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죠. 굉장히 섬세한 패턴이 있죠.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패턴들이 또 그 위에 중첩, 오버랩 되어 있습니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다이애고널 패턴, 대각선들이 격자형 패턴이 아닌 대각선 패턴들이 이렇게 또 굉장히 규칙적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만나는 곳에는요, 일상을 벗어난 이벤트적인 장소들이 또 건설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나는 주요한 어떤 몇 개의 교점들이 생기는데요. 그 교점들을 연결해서 이런 십자축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미국의 역사와 정치, 정신을 상징하는 시설들, 그런 어떤 뭐 기념관들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떤 시설을 배치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겠어요? 암만 해도 대통령이 집무하는 관저. 당연히 화이트하우스가 들어가겠죠. 근데 화이트하우스 위치라는 걸 살짝 보세요. 만약 이런데 도시 한가운데다 넣었으면 대통령 관저를 도시의 중심부에다 딱 넣는다. 왠지 독재의 느낌이 나고 너무 대통령 집중적인 냄새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한쪽으로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넣은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십자축의 다른 한쪽에 있는 요 기능 뭐가 되겠습니까? 요 기능. 대통령과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 뭐겠습니까? 당연히 국회가 되겠죠. 국회. 그럼 나머지 한쪽은 뭐냐? 나머지 한쪽이 마치 이제 행정, 입법 다 나왔으니까 사법기관일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고 뒤에 있는 여기가 이제 연방대법원입니다. 일종의 사법기관이죠. 사법기관. 그럼 나머지 요런 데는 뭐냐? 여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링컨 할아버지의 거대한 동상이 있는데 있죠. 여기가 아마 링컨 메모리얼, 그리고 여기가 워싱턴 기념관,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상징하는 미국의 대부들을 기념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들어와서 한쪽으로는 행정기능, 대통령, 그리고 한쪽으로는 입법과 사법기능, 그런 것들이 이 십자축을 따라서 이렇게 팽팽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도시를 짜맞추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도시 전체를 기계적인 패턴으로 설계했고요. 다만 기계적인 패턴만으로는 조금 상징성이 약하니까 거기에 대각선 패턴을 좀 넣고요. 대각선 패턴이 만나는 그런 결절 부분에는, 그런 교점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좀 더 상징적이고 좀 더 기념비적인 그런 공간을 넣음으로써 미국을 상징하는 공간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요즘 딱 보니까 이제 기계론적인 패턴인 건 맞지만 또 이 위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요 십자축, 그리고 각 교점에 있는 행정기능, 입법기능, 사법기능, 그리고 역사적인 기념비들, 어떤 생각이 나요? 미국을 상징하는 어떤 십자축이죠? 당연히 우주론적인 어떤 규범도 들어갔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격자형 패턴으로 가장 널리 잘 알려져 있는 도시인 맨하탄, 뉴욕 맨하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뉴욕 맨하탄 같은 경우는요, 남북 방향의 가로, 이거는 지금 그림이 옆으로 눕혀 있어서 그런데 남북 방향의 가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는 에비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동서방향의 가로는 뭐라고 부릅니까? 이거는 스트리트라고 그냥 부르죠. 그래서 에비뉴 그럼 남북 방향이고 스트리트 그럼 이제 동서방향의 가로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에비뉴와 스트리트 체계를 통해서 전체를 가로망으로 만들고, 그래서 각 획지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수학적인 좌표 개념으로 딱 표현되죠. 뭐 몇 에비뉴, 몇 스트리트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 부분이 뉴욕의 맨하탄에 있어서 어떤 지점인지 한 번에 손이 딱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하고, 동양에 나와 있는 어떤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도에서도 배웠었지만 이제 조방제라는 게 있었죠. 교도에는 동양의 조방제라는 것들. 그래서 조라는 게 뭐였습니까? 동서방향의 가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스트리트에 해당하고, 방이라는 것들은 남북 방향의 어떤 대로를 얘기했죠. 이런 것들은 에비뉴에 해당한다. 에비뉴와 스트리트 시스템은 동양으로 치면 조방제와 비슷한 개념의 일종의 획지 계획, 도시 계획 패턴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조금 의아한 것은 전체를 격자형으로 다 덮은 게 아니라 남쪽에는 이렇게 불규칙한 부분을 남겨놨죠. 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부분을 1800년대 이후에 계획하기 전에 이미 여기가 항구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들어온 동네로 이미 활용이 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격자형으로 계획할 때 이 부분까지도 격자형으로 덮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부분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남아있죠. 그러면서 완벽한 격자형이 아닌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규칙한 도로 모양으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차를 타고 맨하탄을 들어간다. 차를 타고 맨하탄을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차가 많아. 그래도 이 격자형의 패턴에서는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하탄 남쪽으로 오면서 여기 격자가 끊어진 이 불규칙 도로 쪽으로 온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방향 도로도 너무 많고요. 호텔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 가야 되다 보니까 도대체 길을 찾을 수 없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불규칙한 부분과 규칙적인 격자형 부분이 여기서 이제 불연속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기는 격자형으로 다 덮여 있는데 중간에 이만큼 부분이 또 뭘로 나중에 이제 바뀌었습니까? 이 부분이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경의 이제 제안에 의해서 센트럴 파크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격자형 패턴에 가해진 일종의 변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걸 우리가 볼 텐데요. 퓨처시티, 미래도시라는 것들, 아키그램이라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게 한 1960년대 뭐 중후반 정도에 있었던 그룹인데 이들은 뭐 대단한 도시계획 건축가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대학생이었다라고 그래요. 대학생이 일종의 어떤 미래 도시를 꿈꾸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이 그 당시 대학생들에게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아키그램이라는 하나였던 창작 예술 집단 뭐 이런 성격을 띠면서 작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1960년대 중후반이라고 그러면요, 당연히 어떤 시대예요? 아폴로가 처음으로 달을 가던 시대였죠. 거대한 우주선이란 기계가 우주를 향해서 발사되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충격감, 그러면서도 느끼는 어떤 자부심, 그런 것들이 도시 계획에도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작용했을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도시를 진짜로 기계와 같이 설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로서의 도시를 설계해 버립니다.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바로 이런 것들, 플러그 앤 시티라는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럴듯해요. 도시를 이렇게 건물을 하나하나 쌓을 게 아니라 이런 3차원 입체적인 거대한 구조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는 거대한 크레인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게 아니라 각 셀, 요 셀이 뭐 하나의 어떤 상업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 하나의 집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셀들을 이제 크레인이 갖다가 들어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적절하게 배치를 하는 겁니다. 도시의 모든 부분이요, 이동 가능한 기계가 되는 거예요. 도시 전체는 하나의 크레인과 무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메가 스트럭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다가 집을 가고 날 때 차를 탈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서 그 방이 밤새도록 학교 쪽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자, 그런 식으로 도시 전체가 하나의 로봇과 같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아키그램이 얘기한 플러그인 시티고 도시의 미래가 이럴 거다라고 그 당시에는 꿈꿨다는 겁니다. 다분히 기계론적이죠. 기계론적이다 못해 아예 도시를 기계로 만들겠다는 걸 발칙한 발상이죠. 어쨌든 1960년대 아키그램이라는 대학생들이 만들었다는 건축 집단, 그 집단이 상상했던 그림들이 바로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또 워킹시티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어떤 상황을 가정했냐면 미래의 인류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오염 상황에 도달했다. 그래서 더 이상 대기 중에서 생활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도시가 하나 이런 비행접시, 우주선과 같은 비행접시와 같은 도시 내에 살게 되면서 어떤 한 지역에 정착을 했을 때 도시들 간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연결해가면서 하나의 어떤 연결된 체계로서 그런 식으로 도시가 지속돼 나갈 수 있을 거다. 그런 아이디어를 나타낸 것들이 이제 워킹시티가 되겠죠. 아예 도시를 우주선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린 그런 작품이 되겠죠. 이 스페이스 시티라는 것은 사람들이 우주에 나가서 살 때 어떤 형태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으로 나온 아이디어가 되겠죠. 사람이 우주로 나가게 되면 사실은 가장 살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중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력이 없으면 우리가 발에 땅을 디딜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장착하든가 나무를 심든가 농작물을 놓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지더란 얘기예요. 중력이 없으면 사실 도시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중력을 어떤 식으로 이뤄낼 거냐? 거대한 타원형의 거대한 원형 파이프의 도시를 만들어서 그거를 우주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바깥 방향으로 일종의 어떤 뭡니까 그게 원심력이라고 그래요? 구심력이라고 그래요? 아마 구심력인 것 같죠? 바깥 방향으로 구심력이 나타나죠? 그 구심력을 중력 상수 G와 동일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체 파이프라인, 튜브와 같은 도시 내에서 사람들은 중력과 동일한 힘을 얻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갈 수 있다. 자, 이런 개념들이 스페이스 시티인데 이것도 역시 뭐겠습니까? 도시 전체를 하나의 우주선이라는 기계로 비유해서 만든 그런 아이디어가 되겠죠. 자, 기계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또 선형도시, 리니어 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리니어 시티를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소리아 마타인데요. 소리아 마타라는 사람은 가장 산업시대에 맞는 도시 형태로 선형도시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제안을 해요. 자, 선형도시란 건 뭐냐?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영역이 아니고요. 보통 영역이 있고 도시의 중심부가 있죠. 그러면서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런데 이런 형태의 도시는 처음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면서 점점 큰 문제를 가지게 돼요. 중심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서빙하는 외곽 지역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일시에 사람들이 도심으로 쏟아져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할 때 그때마다 도심부에서 체증이 생기고요. 또 체증이 심해지다 보면 오히려 도심으로부터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는 어떤 공동화도 발생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이 결국 이 방사형, 원형으로서의 도시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어떤 비평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에 비해서 그럼 선형적인 도시는 뭐냐? 선형적인 도시는 진짜로 이렇게 도시가 하나의 선형으로 생긴 거예요. 영역형이 아니라. 그리고 중심지가 따로 없습니다. 중심지가 따로 없고 다만 중심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적인 기능이 그 중심축을 따라서 이렇게 띄엄띄엄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주거지는 외곽에 이렇게 일렬로 분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중심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교통할 필요가 없더란 얘기예요. 자기 지역과 제일 가까운 중심지를 찾아가면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중심성이 높은 곳, 낮은 곳이 따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게 바로 소리아마타가 살펴본 리니어시티, 선형도시의 가장 큰 장점이다. 중심지가 따로 없고 모든 중심지가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 환경이 균일하다. 이런 거라는 것이죠. 당연히 기계론적인 생각이 되겠죠. 그리고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접근성, 그리고 경제성에 극단적으로 초점을 맞춘 그런 도시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코티, 형평성, 평등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니까 또 어떤 이데올로기랑 연결되겠어요? 당연히 소셜리즘, 사회주의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겠죠. 실제로 밀류틴이라는 구러시아의 계획과 같은 경우는 뭐 스탈린그라드 사회주의 도시를요 상당수를 이런 선형 도시로 설계하게 됩니다. 선형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어디에 살든지 평등해. 중심지도 없고 외곽도 없어. 도시 형태가 주는 상징적인 것도 그렇고요. 실질적인 기능성도 굉장히 균등하다. 형평성 있다. 이런 특징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체제는 당연히 어디였겠느냐? 소셜리즘이 되겠죠. 사회주의였겠죠. 그래서 사회주의 도시에 있어서도 선형 도시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형 도시는요. 연장이 될 수 있다는 것들. 자, 이런 방사형 도시는 확장을 할 때마다 큰 부담이 생기죠. 중심지에 큰 부담을 가지게 되죠. 하지만 선형 도시는 끝없이 이렇게 확장해 나가게 되면 확장할 곳만 있다라고 그러면 확장해 나가게 되면은 그 기능 자체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 고칠 수 있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런 특징들이 있었다. 다분히 기계론적인 장점을 잘 가지고 있는 도시가 되겠죠. 요게 소리아마타가 설계한 선형 도시의 중심의 단면입니다. 중심부에는 전체 도시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간선도로가 있고요. 간선도로를 따라서 대중교통로, 보행로, 그 다음에 외곽에 주택이 있는 형식으로 이 선형 도시를 따라가면 어떤 단면을 끊어보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균일한 환경에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심을 지나가는 그 교통은 막히지도 않고 언제나 정속으로 진행할 수 있다. 산업시설, 경제성 모든 측면에서 효과가 확실하다. 뭐 산업적으로나 아니면 교통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효율성이 제일 높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밀류틴 같은 경우, 구러시아 지역의 스탈린그라드. 스탈린그라드는 이제 볼가강 유역에 만들어진 이제 선형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강 자체가 선형이니까요. 강을 따라서 이렇게 선형 도시를 만드니까 자연스럽게 소리아마타의 선형 도시 폼과 거의 일치하는 선형적인 도시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보면은 까만 게 이제 주거 지역이거든요. 주거 지역들도 역시 그 안에 선형으로 분포하고 있고 그 주거 지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뭐가 이제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어요. 산업 지역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분포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주거지는 산업단지랑 가장 근접해 있고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갈 필요가 없어요. 멀리 있는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모든 노동자는 균일하고 형평성 있는 그런 환경 내에서 노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바로 선형도시의 모토로 내세우는데 이게 사회주의의 이상과 또 잘 들어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형도시야말로 사회주의적인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도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들은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럼 기계론을 한번 정리해 보지요. 기계론이라는 것은 도시를 기계처럼 다뤄야 된다. 도시는 모름지기 기계처럼 설계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규범적인 이론이었죠. 그럼 기계라는 것의 특성은 무엇이냐? 기계는 먼저 조립되고 분해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부분들은 각자 독특한 기능이 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다하게 되면 그 기능들이 쇠하게 되면 다른 기능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계론적인 조립이 가능하다, 분해가 가능하다, 대체가 가능하다, 그런 특성을 도시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그런 규범적인 이론이 바로 기계론이 되겠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럼 한번 비판을 해볼 수가 있죠. 과연 그럼 도시는 기계냐? 기계가 아니다. 그럼 왜 기계가 아니냐? 도시가 그럼 과연 분해가 될 수가 있는가? 디스맨틀하면 분해다라는 얘기죠. 도시가 과연 분리가 될 수 있는 부품들의 합이냐? 라고 봤을 때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도요, 분해하기 어려운 홀리스틱이라고 그러죠. 서로 간에 촘촘하게 연결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체계예요. 그래서 기계처럼 딱딱 나누어서 분해하고 대체하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측면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요, 마치 굉장히 기계적인 질서라든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 같죠? 계획가들, 디자이너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컨셉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기능하는 그런 기능체인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들, 생활권이라는 것들, 생활 패턴이라는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유기체적인 것들이에요. 딱 분해하거나 끊어질 수 없는 전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끊거나 분해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파괴되는 현상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을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특별히 재개발이라는 어떤 도시의 부분을 끊어서 새롭게 개발하는 어떤 재개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경험했더란 얘기예요. 한번 제가 대표적인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자, 이거는 굉장히 평범한 서울에 있는 한 재개발 지역, 재개발 아파트 지역의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전에 있었던 생활권에서 일부만을 도려내서 아파트 단지를 개발했어요. 기계론적으로만 친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건지 몰라요. 전체의 어떤 부품 가운데, 자, 낡아가고 쇠락해 나가는 부품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부품을 집어넣었어요. 기계론적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부분을 잘라내고 오려내고 새로운 것들을 집어넣는 재조립하는 형태, 그런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도시 설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시가 기계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하지만 기계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있죠. 만약 이 전체가 서로 간에 연결돼 있고 실핏줄과 신경망처럼 연결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런 복잡한 체계 가운데 있다.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이 부분을 도려내고 전혀 엉뚱한 기능으로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어떤 피해가 있겠느냐. 기계라면 큰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기계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가 크게 잘못 진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론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도시는 기계처럼 분해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그런 개체가 아니다. 그렇게 잘못했다가는 도시라는 기계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 기계라면 망가지지 않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기계가 아니니까 망가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에는 어떤 규범적 이론을 이야기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에서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